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흉년이 곡식이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나중에야 소중함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옆에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죠. 사람들은 늘 소중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다가 잃곤 하잖아요. 내 옆에 있는 게 영원할 거라고, 아니면 그게 그렇게 큰 가치가 아닐 거라는 오만한 생각으로 함부로 하다가 나중에야 후회를 하는 겁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하지만 함부로 대해줬던 소중했던 사람들에게는 잘된 일이겠죠. 나의 가치를 몰라주는 사람과 계속 함께하는 것보다는 떨어져서 나와 내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니까요. 고등학생 시절부터 사회복지사의 일을 꿈꿔왔던 저는 천성인지 아니면 업으로 삼고 있는 일 때문에 얻은 직업병인지 늘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게 더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저의 마음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 한 사람을 제 인생에서 내보내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20대 중반에 제가 처음으로 일을 시작했던 곳은 노인복지센터였습니다. 저는 사무직이긴 했어도 필요하다면 오시는 노인분들을 응대하는 업무도 함께 했죠. 늘 예산이다 뭐다 인력난에 고생했던 곳이기도 했고 노인분들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센터 내에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들어야 했기 때문이었죠. 어려서부터 할머니 따라 마실 나가면 늘 동네 어르신들의 귀염둥이였던 저는 어르신들과도 어려움 없이 대화를 잘했어요. 그런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이 험난하고 어려운 사회복지사 일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았네요. 물론 일적으로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긴 했어도 무엇보다 보람있고 누군가에게 도움 주는 걸 좋아하는 제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일하는 곳에서 한 어르신을 만났는데 저희 센터에서 몇 년 동안 실버 프로그램을 듣던 어르신이었어요. 거의 2년 정도 센터에서 이런저런 수업을 수강하셨고 그때 센터 신입이었던 제게 와서 우유나 빵이나 찔러주셨던 분이라서 정이 더 들긴 했었죠. 아유, 선생님은 참 말도 조곤조곤 잘하고 웃기도 예쁘게 잘 웃고 내가 아들만 있었으면 바로 며느리로 모시고 가는데 내가 딸만 셋이라서 아쉬워 죽겠네. 그럼 그 따님분들이랑 친구하면 되죠. 내가 아쉬워서 안 되겠어. 내가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큰아들이 아직 혼자거든. 잘생겼어. 키도 크고. 저 뭐냐. 자동차, 외제 자동차 파는데 돈도 꽤 잘 벌어. 내가 그 친구한테 말해볼 테니까 한번 만나봐. 그때 제 나이가 20대 중반이었는데 처음에는 그저 칭찬을 하기 위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도 오실 때마다 친구분 아들이라는 사람 사진을 보여준다는 등 친구한테 말했더니 선생님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더라. 이런 말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거의 한 달이 넘어가니 아무래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았네요. 나중에는 그 아들도 선생님을 만나볼 의향이 있다고 하면서 마치 당장 제가 오케이만 하면 그 만남을 주선하겠다고 하실 것 같았죠. 저는 집에서 어머니에게 웃으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웃으면서 말했는데 어머니는 남자는 무조건 어른한테 소개받는 게 좋다고 생각 있으면 시험 삼아 나가보라고 부추기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그때 모태솔로였거든요. 그러니 주변에 빨리 연애 시작해보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같이 일하는 센터 사람들도 사진 봤는데 준수하다며 한번 만나보라고 했다니까요. 근데 사람이 옆에 부추기는 사람이 많으니 점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참 사람 마음이 무겁다가도 가벼워지기도 하더군요. 그리고 직원들 말대로 어르신이 보여주신 사진의 남자는 정말 준수했고 딱 제 타입이었거든요. 그때는 젊다 못해 어린 나이에서 오는 객기인지 뭔지 그 어르신에게 한번 만나보겠다고 했어요. 참 요상하게 성사된 만남에서 마주한 남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그 어르신께서 나를 얼마나 괜찮게 봤으면 이런 사람을 소개시켜 주셨을까 싶었을 정도였어요. 서경 씨, 종숙 아주머니 때문에 많이 당황하셨죠? 그래도 엄연히 서경 씨 직장인데 사람 소개시켜 준다는 게 기분 나쁘진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희 센터에 오래 다니신 어르신이기도 하고 워낙 저를 신경 써주시는 걸 알아서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절 정말 예쁘게 보셔서 이렇게 좋은 자리도 주선해 주신 거죠.
아우, 다행이다. 저는 솔직히 이런 만남이 좀 운명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이런 만남이 흔치 않잖아요. 중숙 아주머니가 서경시 센터에 안 다니셨으면 저희가 이렇게 만날 일도 없었을 텐데 뭔가 우주가 저희를 이어준 것 같기도 해서 좀 설레네요. 아, 도준 씨 로맨티스트시구나. 맞아요. 제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진짜 서경 씨 존경스러워요. 사회복지사라니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요. 다른 직업하고 다를 것도 없어요. 사명감 없는 직업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다른 직업보다 조금 더 인내심이 필요할 뿐인 것 같은데요. 저도 차 팔면서 오시는 고객님에게 딱 맞는 차를 찾아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은 있어도 뭐 희생, 헌신까지 하면서 팔진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말 존경합니다, 서경 씨. 낭만적이고 또 제가 하는 일을 존중해주는 남자. 그런 남자와 만나서 1년 반 정도 연애를 했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에 결혼에 골인했어요. 연애하면서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남편은 부모님께서 저를 너무 궁금해 하신다고 좀 더 일찍 시댁으로 인사를 갈 수 있냐고 묻더군요. 저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간 시댁에서는 말로만 듣던 저를 정말 따뜻하게 환영해 주셨죠. 호탕하고 푸근한 시아버지와 말을 참 재밌게 하시고 아는 것도 많은 시어머니는 첫 만남부터 저를 서경아, 서경아 이렇게 친근하게 불러주셨어요. 특히나 시어머니께서 좀 이상할 정도로 저를 애틋하게 바라보시더라고요. 시어머니와의 재밌는 에피소드는 시어머니께서 저를 평양냉면 세계로 입문하게 했다는 건데요. 평소 저는 좀 짜게 먹는 식성이거든요. 반찬이든 국이든 일단 짜고 자극적이어야지 수저가 가더라고요. 제가 시댁에 밥을 먹으러 갈 때나 아니면 시어머니가 김치 같은 반찬을 챙겨주실 때 눈치를 채셨나 봐요. 서경아, 서경이가 좀 짜게 먹지? 네, 맞아요. 간이 좀 세야 음식이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유, 벌써부터 그렇게 세게 먹으면 안 돼. 몸에도 안 좋고 몸도 잘 붓고. 어머님, 그래도 음식은 맛이 있어야죠. 물론 건강 생각해서 먹는 것도 좋지만 맛이 우선이죠. 그렇게 센 것만 찾다가 점점 더 짜게 먹고 맵게 먹는 거야. 그렇긴 해요. 저는 빨간 양념이 제일 좋아요. 이럴 땐 한국인이라서 다행이라니까요. 아, 그리고 평양냉면 같은 음식이 제일 싫어요.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어요. 어머, 너 평양냉면도 싫어하니? 네, 너무 심심하잖아요. 얘가 제대로 된 데서 못 먹어봐서 하는 소리지. 제가 평양냉면 싫어한다고 하면 다들 그 소리 하더라고요. 제대로 된 데서 못 먹어봤다고. 거기가 거긴데. 모르는 소리 하지 말어. 제대로 하는 데 가서 먹으면 국물 맛이 달라요. 에이, 그래봤자 슴슴한 국물 맛이겠죠. 안 되겠다. 내가 너 데리고 다니면서 진짜 평양냉면 참맛을 알게 해줘야겠어. 시어머니는 평양냉면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건지 무슨 홍보대사처럼 그 이후로 전국의 맛있는 평양냉면집에 저를 데리고 다니시기 시작했어요. 초심자가 시작하려면 학동, 학동에 있는 냉면집으로 시작하자.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어느 정도 먹었으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맛집으로 가자. 저기 염리동 가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늘 가는 집이 있어. 거기는 줄도 길게 서니까 빨리 가자까지. 서울 경기에 내노라 하는 맛집부터 시어머니만 아는 숨은 맛집까지 평양냉면집 도장 깨기를 하고 다녔었네요. 그 결과 저는 이 구역 평양냉면 미식가가 되어 있었어요. 정말 평양냉면은 무슨 맛으로 먹는지 통 알 수가 없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잠자고 있던 제 미각을 확 깨워주신 거죠. 그런 절 보고 시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웃으셨어요. 성공했네, 성공했어. 저 사람이 신혼 때부터 나한테 평양냉면 맛 알게 해주겠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실패했거든. 근데 그 한을 며느리한테 이렇게 푸네. 얘 서경아, 네가 시애미 한을 풀어줬다. 이후로 시어머니와 저는 생각만 나면 둘이서 맛있는 평양냉면을 찾아 떠났습니다. 또 시어머니와 저는 공통된 취미가 있었는데요. 시댁에 한번 놀러 갔다가 거실 벽장에 옛날 영화 DVD가 빽빽하게 꽂혀 있는 거예요. 여보, 이거 누구 DVD야? 당신이랑 도련님 거? 아니, 우리 어머니. 어머니가 옛날 영화 엄청 좋아하시거든.
아, 줄리아 로버츠 영화가 엄청 많네. 나 줄리아 로버츠 진짜 좋아하는데. 어머니도 줄리아 로버츠 팬이야. 그래서 나온 영화도 다 모아놓으신 거고. 8, 90년대 헐리우드 영화를 좋아하던 저는 노팅힐이라는 영화에 나온 배우 줄리아 로버츠의 팬이었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도 DVD를 모을 정도로 엄청 팬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종종 주말밤마다 시어머니와 저는 시댁이나 저희 집에 모여서 함께 영화를 보곤 했습니다. 와인이나 맥주, 치즈에 각종 달콤한 과일을 안주 삼아서 영화를 보면서 먹었죠. 그게 시작이 돼서 저와 시어머니가 주말밤마다 옛날 영화를 보는 건 거의 한 달에 2번씩은 있는 행사로 자리 잡았어요. 저와 시어머니는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를 서로 공유하고 함께 보고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게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줄리아 로버츠가 나왔던 모나리자 스마일이라는 영화를 보는데 마지막 학교를 떠나는 주인공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나오는 학생들이 나오는 장면에서 정말 좋은 대사가 나오거든요. 어머님, 전 영화에서 이 장면이 제일 좋아요. 모든 방랑에는 목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이요. 나도 저 부분이 제일 가슴에 남더라. 살면서 큰 걸 해내지 않더라도 그게 목적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고 위로해 주는 것 같잖니. 시어머니와 저는 같은 감성을 공유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보다도 시어머니와 더 대화가 잘 통하는 기분이었죠. 솔직히 시어머니와 허물없이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걸 기대도 안 했고 예상도 못 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던 건 모두 시어머니께서 저를 편하게 대해주시고 쉽게 옆자리를 내어주셨기 때문이었죠. 어느 날은 출근 전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와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석영아, 출근 준비 중이냐? 네, 나가기 전에 남편 셔츠 좀 다려놓고 나가려고요. 어머, 얘, 뭐 그런 것까지 해. 너도 출근하느라고 정신없을 텐데. 아, 그냥 등만 다리면 될 것 같아서 후딱 하고 나가려고요. 석영아, 그런 것까지 다 챙겨주지 마라. 걔도 다림줄 다 할 줄 아는 애야. 남편 그렇게 아들처럼 대하면 나중에 더 고생한다. 알겠어요, 어머님. 오늘만 딱 해줄게요. 나중에 남편에게 제가 딸 같은 며느리 없다는데 나는 오히려 딸보다도 친한 친구 같은 며느리 같아. 이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해주더군요. 사실 나랑 명준이 사이에 동생이 하나 있었대. 어머니가 나 낳고 1년인가 뒤에 임신을 하셨었는데 어머니가 계단에서 크게 구른 후에 유산됐었어. 그때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이건 분명히 딸이다, 딸이야 이러면서 엄청 좋아하셨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보내고 나서 많이 우울해하셨다고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계속 딸을 원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임신해서 낳아보니 아들이라서 실망도 하셨겠지. 남편에게 과거 시어머니의 상처를 듣고 나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그렇게 쉽게 곁을 내어주셨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떠난 아이를 대신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시어머니 가슴에 남은 빈자리를 제가 조금이라도 있게 해준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제가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았을 때도 시어머니는 늘 태어난 손주보다는 먼저 제게 와서 제가 괜찮은지 확인부터 하셨어요. 힘없이 병실 침대에 축 늘어진 제 팔다리를 여기저기 주물러 주시면서 참 애틋하게도 쳐다보셨네요. 그렇게 시댁의 예쁨을 한 몸에 받으면서 살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비극이 저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막 셋째를 임신했을 때 저희 시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겁니다. 정말 갑작스런 죽음이었어요. 등산이 취미였던 시아버지는 그날도 산에서 내려와 집에 가기 전에 마트에 들려다 가기 위해 아파트 맞은편 신호등을 건너는 와중 신호 위반을 한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어요. 집안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도련님도 큰 기둥과 같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잠겼고 그 누구보다도 시어머니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실 정도였죠. 시아버지의 장례식에서도 시어머니는 몇 번을 울다 지쳐서 쓰러지셨어요. 나중엔 혼자 남은 집에서 아예 나오지도 않을 정도로 깊은 우울증까지 걸리셨고요. 간단한 음식이나 생필품도 사러 나가시지 않을 정도라 늘 제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시댁으로 가서 냉장고를 채워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시댁으로 가도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이불에서 아예 일어나시지도 않아서 저는 점점 불러가는 배를 부여잡고 시댁으로 출근 도장을 찍었네요. 다리도 점점 붓고 시큰거리는데도 그런 시어머니를 그냥 둘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님, 저 오늘 새로 영화 가져왔어요. 이거 진짜 재밌대요. 우리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파스타에서 먹으면서 볼까요? 어머니 제가 해드린 명란 파스타 좋아하셨잖아요. 어머님, 제가 같이 일하는 직원한테 진짜 맛있는 평양냉면집 정보 얻어왔어요. 숨은 맛집이라는데 어머님도 안 가보셨을걸요? 오늘 태담기 가져왔어요, 어머님. 지윤이 가졌을 때 쓰고 어디 갔나 했는데 베란다 창고에 있더라고요. 어머님, 오늘 우리 셋째랑 대화하실래요? 셋째한테 재밌는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매일같이 가서 재롱을 부리고 쉼없이 말을 해도 평소 좋아하시는 음식을 코앞까지 들이밀어도 시어머니는 그저 힘없이 몇 마디 하실 뿐이었어요. 역시 아무리 딸처럼 생각을 해주셔도 며느리는 며느리지 하고 남편에게 아들이 직접 와서 힘 좀 주라고 말을 해봤죠. 근데 남편은 늘 바쁘고 고객관리 명목으로 약속이 있다고 시댁에 오지도 않았어요. 그때 막 이직을 했던 도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엄청난 돌발 상황 덕분에 저희 시어머니께서 깊고도 깊은 우울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오늘은 시어머니와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낼까 하면서 시댁으로 향하고 있었죠. 택시를 타고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라서 그날도 택시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날도 흐릿한데 오랜만에 오징어 사다가 파전이나 부쳐서 해먹을까 해서 근처 마트에 들러서 오징어도 넉넉하게 3마리를 샀네요. 근데 차 안에서부터 이상하게 배가 당기더라고요. 저는 그때 출산 예정일을 한 3, 4주 정도 남기고 있었거든요. 그때 배도 뭔가 단단하게 굳는 것 같고 등하고 배하고 다 당겨서 예정일이 다가오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통증이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시댁에 도착해서 오늘도 안방에 누워만 계시는 시어머니께 인사드리고 파전을 해먹자고 하고는 부엌으로 가서 반죽을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몇 분이 지나고 배가 미친 듯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막 아이가 나오기 전 상고가 배부터 발끝까지 퍼지는 느낌이었죠. 저는 고통에 무릎 꿇으면서 식탁에 있던 반죽통까지 떨어뜨렸고 그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서경아, 서경이 너 왜 그래? 어디가 아파서 그래? 배가 아파? 시어머니는 혼비백산해서 구급차를 불렀고 저는 그대로 병원으로 실려갔죠. 알고 보니 양수량이 급격히 적어져서 배에 통증이 온 거고 급하게 제왕절개로 아이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산모와 아이에게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의사의 말에 저희 어머니는 긴장이 풀려서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수술 전 진통제를 맞고 있는 제게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내가 처음으로 바깥 양반 생각이 안 났다. 매일같이 떠난 남편 생각만 했는데 너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 보고 남편 생각이 싹 가셨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웃으셨어요. 정말 몇 달 만에 보는 시어머니의 미소였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본인 몸 하나 희생해서 어머니께 웃음을 찾아드렸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죠. 다행히도 저는 건강한 딸을 무사히 낳았고 시어머니께서도 그 후로 천천히 정신적으로 회복을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돌아가신 시아버지에 대한 옛 이야기를 하면서 웃으실 수 있을 정도까지 담담해지셨죠. 시어머니는 혼자만의 생활에 적응을 해나가셨어요. 거의 30여 년을 함께온 시아버지가 떠나고 큰 집에 남은 그 시간에 점점 스며들기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의 시간이 너무 적적하거나 외롭지 않도록 도와드렸고요. 그렇게 거의 20년의 시간이 흘러 저는 40 중반이 되었고 큰아들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둘째 딸, 셋째 딸은 고등학생이 됐고요. 직장에 다니면서 고등학교 자녀를 키우는 게 얼마나 진이 빠지고 힘든 일인지 아마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구관이 명관이라고 첫째 때 지나온 시간이라 둘째, 셋째 때는 그나마 수월했죠. 그러면서도 틈틈이 시댁을 챙기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을 많이 챙겨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복직한 제가 일 때문에 바쁘면 반찬도 이것저것 해서 냉장고를 채워주시기도 했고, 진짜 안 해도 된다고 몇 번을 말해도 저희 집에 오셨다 가면 빨래나 청소를 조금씩 해주고 가시기도 하셨고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관계는 없다고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와 저의 사이는 영원히 변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역시 섣부른 확정은 금물이더군요.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가 어딘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제가 시댁에 간다고 하거나 오랜만에 애들과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하면 늘 선약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때쯤 제가 끊어드린 동네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하셔서 그곳에서 친구를 좀 만드셨나 싶었죠. 제가 확실하게 어머니가 나를 피하는 것 같다고 느낀 건 바로 명절 한 주 전에 한 통화 때문이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저 명절 전날 갈 건데 그때 시장 같이 가실 거예요? 사람 많을 것 같아서 아침에 후딱 갔다 오게요. 어? 그날 이번 명절은 안 와도 된다.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오지 말라뇨. 그래, 뭐 그렇게 명절을 매번 챙기냐? 나 이번 명절에는 종숙이랑 제주도 갔다 올란다. 갑자기요? 종숙이가 엊그제 전화가 왔더라. 같이 가자고. 너도 일하느라 바쁘고 지훈이랑 서윤이 둘 다 공부 때문에 바쁜데 뭐하러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해? 그냥 이번에는 각자. 아니, 이제 명절에서 좀 졸업 좀 하자. 이제 바깥 양반도 없는데 나도 이런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 앞으로 뭐 큰 기념일 아니면 너도 애서 시간 들여서 찾아올 필요 없다. 이게 무슨 소린가요? 명절을 이제 졸업하고 큰일이 없으면 시댁에도 오지 말라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니 원래 시어머니께서 평소에 하시던 생각이나 말이었으면 이상하다고 느끼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외로움도 잘 타고 손주 만나는 걸 세상 누구보다도 좋아하셨던 분이 이러시니 너무나 갑작스럽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저는 남편에게 넌지시 말을 꺼냈어요. 여보, 여기 넥타이 꺼내놨다? 근데 혹시 어머님이 나한테 화나신 거 있나? 화? 왜? 어머니가 당신한테 뭐라고 하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요즘 나를 좀 피하시는 것 같아서. 피하시기만 하셔? 다른 말은 없으시고? 혹시 당신한테 무슨 얘기 한 적 없어? 아니면 당신이 연락을 해도 뭔가 피하는 것 같거나. 나야 뭐 평소에 먼저 연락 안 하는데 뭐. 나 오늘 좀 늦어. 밥도 먹고 올 거야. 남편은 그저 시큰둥하고 별 관심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께 단도직입적으로 묻지는 못하고 그저 혼자 속만 알았죠. 며칠째 매번 하는 문자에도 통 답장이 없으셔서 저는 그때 같은 센터에서 일하던 팀장님과 퇴근 후에 맥주 한 잔을 마시며 푸념을 했습니다. 팀장님, 우리 시어머님 알죠? 예전에 센터에도 한번 오셨었잖아요. 커피 사들고. 기억나지. 서경 씨 무지하게 아끼시는 것 같던데? 맞아요. 근데 요새 좀 이상해지셨어요. 왜? 갑자기 안 하던 시집살이라도 해? 아니, 그건 아니고요. 좀 연락이 안 되고 나를 피하는 느낌? 원래 일주일에 두 번은 얼굴 꼭 봤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제가 시댁으로 가거나 어머님이 제 집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찾아오지 말라고 하고 아예 연락을 끊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답답해 죽겠어요. 안 그랬던 분이 갑자기 그런다고? 어디 아프신 거 아니야? 왜 어르신들 몸 아프면 가족들한테도 비밀로 하잖아. 괜히 짐되기 싫어가지고. 그때 심장이 덜컹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팀장님 말대로 어디가 안 좋아져서 그런 거라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죠. 저는 팀장님과 헤어지고 그대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제 걱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전에 이 답답함을 해소해야 했죠. 시댁 도어락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어서 일부러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고요하긴 했지만 작게 TV 소리가 나긴 하더라고요. 어머님, 어머님, 저 왔어요. 저는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가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오시더니 저를 보고 당황하시는 거예요. 네가 갑자기 무슨 일 있냐? 연락도 없이. 내가 괜히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 않니?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또룩또룩 눈알을 굴려 바닥으로 내리깔고 말씀하시는데 와, 이제 내 얼굴을 쳐다보기도 싫으신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도 안 해주시고 이러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서러움이 울컥하고 올라왔어요. 어머님, 이제 제 얼굴도 안 쳐다보시네요? 제가 뭘 잘못했으면 그렇게 사람 무시하지 마시고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니, 너는 내가 언제 널 무시했다고 그래? 어머님 저 무시하셨잖아요. 매일 전화도 문자도 다 모른 척 하시고 영화 보자고 하면 바쁘다고 하시고 이젠 시댁에 찾아오지도 말라고 하시는데 그럼 제가 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저 진짜 우리 어머님만큼은 다른 시어머니들과 다르게 저를 진짜 딸로 친구로 여긴다고 생각했는데 저 정말 너무 서운해요, 어머님. 저는 딸 같은 며느리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어머님을 존경하고 좋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바뀌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한순간에 사람을 이렇게 버리시냐고요? 그간의 서운함과 억울함이 한 번에 폭발했습니다. 제가 눈물을 또룩또룩 흘리면서 말하자 그걸 당황해서 가만히 듣고 있던 시어머님이 갑자기 뒤로 획 돌아서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그저 투정 부리는 걸로 보이고 그게 귀찮아서 저러시나 하고 다시 한번 가슴이 무너졌어요. 아무리 며느리를 딸같이 생각한다고 해도 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그저 뒤돌면 남이구나 하는 생각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죠. 근데 뒤돈 시어머니 어깨가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어머님은 울고 계셨어요. 저는 놀라 시어머니에게 가까이 갔고 어깨에 손을 올려 살짝 흔들었어요. 어머님, 어머니 왜 우세요? 말 좀 해주세요. 왜 우시는 건데요? 내가 너무 미안하다, 석영아. 우리 예쁜 석영이 마음에 상처만 주고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랬어. 미안하다, 석영아. 내가 미안해. 이게 무슨 말인지 며칠간 저를 남처럼 대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미안하다고 하시며 애초롭게 눈물을 흘리시는 게 도통 이해가 가질 않더라고요. 저는 일단 시어머니를 잡아 소파에 앉으시게 하고 저도 옆에 앉아서 시어머니의 울음이 그칠 때까지 기다렸어요. 숨을 가다듬은 시어머니가 몇 번 바짝 마른 입술을 달싹거리시며 이 일은 어떻게 하니, 이 일을 어떻게 하니 라고 중얼거리시는 겁니다. 시어머니의 반응에 제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끝내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입을 무겁게 여시더라고요. 내가 석영이 네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널 미워하겠어. 떠난 딸이 선물해주고 간 것 같은 며느리인데 너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한 달 전에 도준이가 집에 왔었어. 한 아가씨를 데리고. 아가씨라니. 계속 저를 피해왔던 시어머니는 제게 충격적인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생판 처음 보는, 심지어 저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는 여자를 데려와서는 너랑 이혼하고 재혼할 여자라고 소개시켜주더라. 뒤집어졌지. 대체 무슨 소리냐고. 석영이랑 왜 이혼을 하냐고 물어도 그저 그냥 이 여자가 좋다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허락을 하니? 절대 안 된다고 했지. 석영이는 너랑 이혼하겠대? 이렇게 물으니까 석영이는 아직 모른다고. 그래서 나한테 부탁할 게 있다고 하는 거야. 나 참 무슨 일이냐 이게. 시어머니는 그날 남편이 바람난 여자를 데려와서 했던 얘기를 더욱더 상세하게 얘기해 주었죠. 나한테 부탁할 게 뭐 있어. 당장 나가라. 저 아가씨 데리고 나가. 네가 어떻게 그래. 네가 어떻게 석영이 그 착한 걸 두고 딴 여자랑 바람이 나. 어머니,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다른 사람이 좋아진 걸. 그러니까 어머니가 애 엄마 좀 설득해 주세요. 지금 내가 애 엄마 버리고 다른 여자랑 살림 차린다고 하면 어머니 큰아들 희대 쓰레기 되는 거예요. 그래, 잘 아는구나. 내 속으로 낳은 놈이 이렇게 쓰레기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애 엄마한테 저한테 먼저 이혼 얘기 꺼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요. 남편이 나보다 애 엄마 잘하는 게 어머니잖아요. 헛소리 하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 저 아가씨랑 정리하든가 직접 석영이한테 말해서 이혼하든가. 어머니, 이 사람 임신했어요. 제 아이예요. 뭐? 아니,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임신을 해.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 진짜 이 사람이 제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제 아이까지 가졌는데 이 사람이랑 못 헤어져요. 그럼 서경이는 네 애만 3명을 낳았어. 3명 낳고도 나가서 일하고 애들도 바르게 잘 키우고 너한테도 그동안 끔찍하게 잘했고 나한테는 말할 것도 없이 잘했다고. 네가 어떻게 그런 애를 두고. 그런 착한 사람 상처 안 받게 어머니한테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됐어. 나한테 도와달라는 말 하지도 마. 내 아들이니까 당장 때려 죽이지는 못하는 거야. 너 알아서 해결해라. 난 모르겠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정리를 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내 아이들의 아빠가 나와 20여 년을 같이 산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났고 또 나와 이혼하게 시어머니더러 도와달라고 했다뇨. 시어머니가 잡고 있던 제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제 눈치를 보면서 다시 말을 이어서 하셨죠. 내가 걔 그 부탁 같지도 않은 헛소리는 거절했다만 차마 너한테 말을 못하겠더라. 내가 말하면 네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 그렇다고 그 여자는 아들을 때려서 말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운명이랜다 운명. 운명이라고 느껴져서 덜컥 임신까지 했대. 그런 연놈들한테 무슨 말이 통하겠어. 그럼 어머님은 제 얼굴 보기가 미안해서 그동안 그러신 거예요? 내가 무슨 염치가 있니? 뼈에 새기고 나온다는 바람둥이나 낳아서 이 꼴을 다 만들고 또 아들한테 그런 소리 듣고도 차마 너한테 말을 못하니 정말 그래서 그랬다. 손주들 볼 염치가 없어서 미안하다 서경아. 너무 미안해. 뭐라 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은 바람이 났고 심지어 바람 상대는 임신까지 해서 나랑 헤어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걸 계속 알고 있던 시어머니가 눈물의 고백을 하신 거죠. 제가 여기서 뭐라 할 말이 더 있겠어요? 제가 멍하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자 시어머니는 잡고 있던 제 손을 더 꽉 쥐더니 예전보다 더 강한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서경아, 이혼해라. 네? 이혼해. 내가 이대로 못 둔다. 아무리 내 아들이라지만 네 가치를 몰라주는 사람이랑 계속 사는 것만큼 괴로운 일도 없어. 서경아, 그냥 눈 딱 감고 이혼해. 솔직히 그게 최우선의 선택지였겠죠. 하지만 이제 제 나이가 40을 훌쩍 넘었고 대학 다니는 아들과 아직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둘이었어요. 어깨에 짐이 너무나 많으니 이걸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았어요. 제가 어떤 대답도 못하고 있자 시어머니는 더욱더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애들은 걱정 마라. 혹시라도 무서우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그놈이랑 천륜을 끊는 한이 있더라도 너 이혼하고 나서 사는 거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 말고 네 인생 살아. 괜히 이 꼴 저 꼴 볼 필요도 없다. 더러운 걸 보지 말고 끊어낼 건 얼른 끊어내자. 시어머니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총명하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혹시나 어머님이 이혼을 도와달라는 남편의 말대로 내게 이혼을 종용하시는 건가 이런 의심이 저를 스쳐갔어요. 하지만 그간 제가 시어머니와 보낸 시간과 그리고 그때 시어머니께서 제게 보여준 표정에서 진심이라는 걸 알아차렸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제라도 솔직하게 말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죄책감도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다시 눈물을 보이셨고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또 미안하고 고맙다고 하셨네요. 저는 그대로 시댁에서 나와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과 단판을 짓기 위해서 말이죠. 다 늦은 밤이었기에 집에 애들이 자고 있을 테니 집에서 할 수는 없고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있었고 내려오라는 저의 말에 귀찮아하면서도 알겠다고 기다리라고 했죠. 몇 분 뒤 슬리퍼를 질질 끌고 남편이 아파트를 나와 정면에 보이는 제 차에 탔습니다. 뭐야? 왜 나오라고 한 거야, 이 시간에? 뭐 들고 올라갈 거라도 있어? 모른 척 하지 마. 당신 이 정도로 눈치 없는 사람 아니잖아. 내가 이 밤에 갑자기 말 좀 하자고 부른 게 왜겠어? 굳은 제 표정을 본 남편은 올게 왔구나 하는 표정으로 몇 번 침을 삼키더군요. 본인이 원하던 순간이 왔는데 왜 본인 얼굴이 저렇게 불안해 보이는지. 차라리 딴 여자를 만나고 싶으면 나한테 먼저 말을 하지 그랬어.
어머님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런 부담을 줘? 당신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그럼 어머님한테 시켜서 이혼시키면 그건 나한테 상처가 아닐 것 같아? 헛소리 좀 하지 마. 당신 그냥 당신이 쓰레기 되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 쓰레기짓 할 거면 최소한 인정이라도 좀 해라. 어? 미안해. 근데 정말 당신이랑 애들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애들도 정말 사랑하고 그저 내 남은 인생을 그 여자랑 보내고 싶을 뿐이야. 그래, 상처 주기 싫은데 나랑 애들이랑 버리고 딴 여자한테 가겠다는 거잖아. 말이 되니?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따라 내려서 제 앞에 넙죽 무릎을 꿇더라고요. 참으로 애처롭지 않나요? 바람난 여자와 함께하기 위해 본처에게 무릎까지 꿇다니.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이 로맨티스트인 건 알았습니다. 근데 로맨티스트의 장점이자 단점이 뭔 줄 아시나요? 로맨티스트는 누구에게나 낭만적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게 낭만적으로 대했던 만큼 바람난 그 여자와도 천년의 사랑을 하는 중인 겁니다. 남편은 제게 머리까지 숙여가며 말하더군요. 이혼해줘. 이혼만 해주면 정말 당신하고 애들한테 내가 몹쓸짓 하는 거니까 집은 그냥 두고 나만 나갈게. 이 집도 당신 단독 명의로 돌릴 거고. 그러니까 제발 깨끗하게 끝내자. 깨끗? 불륜 저지른 놈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미안해. 정말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리고 애들한테도 우리가 그냥 헤어지는 거라고. 애들한테 거짓말을 하라고? 웃기지 마. 애들도 다 알 권리 있어. 애들이 물어보면 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해줄 거야. 그래. 내가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니? 근데 준호 엄마, 나 정말 그 여자랑 살고 싶어. 그래, 살아. 가서 잘 살아. 요즘같이 환경 문제가 심각한 시기에 쓰레기도 그렇고 사람도 재활용해야지. 이혼하자, 이혼해. 그렇게 저의 20여 년의 결혼 생활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분명 연애하고 결혼 준비할 때는 100번의 싸움과 100번의 화해가 있을 만큼 다사다난했는데 이혼 참 빠르더군요. 탑을 짓는 건 어려워도 허무는 건 쉽다고 하던가요? 제 결혼과 이혼이 딱 그랬습니다. 전 남편은 약속대로 집은 제 명의로 돌려주었어요. 남편과는 표면상 합의 이혼이었지만 저는 그 여자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의 오랜 고객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있는 지점에서 외제차를 한두 번인가 바꿨는데 모두 전 남편이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눈이 맞았고 세기의 사랑을 한 거죠.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도 유부녀였는데 전 남편과 살기 위해 이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죽고 못 살 거면 저 만나기 전에 둘이 만나서 살았으면 좀 좋았겠어요? 괜히 여러 사람 시간 낭비하지 않고 괴롭게 하지 않고 둘이 살았으면 되잖아요.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랍니까? 시어머니께서도 제 이혼 이후에 제게 따로 2억을 챙겨주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 보험금과 재산을 가지고 계셨던 건 알았지만 이혼한 며느리를 위해 이런 돈을 주실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도 계속 받기를 거절했어요. 돈을 받기 위해 이혼한 것도 아니고 제가 직업도 재산도 없는 상태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혹시라도 부모님의 이혼으로 상처를 받았을 손주들이 그 영향으로 조금도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해서 챙겨주는 돈이니까 나중에 둘째, 셋째 대학 등록금이나 생활비로 써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 돈은 그대로 묶어두었어요. 그렇게 저를 이런저런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일단락되나 했는데 그냥 끝났으면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지도 않았겠죠. 몇 달 전부터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군요. 전 남편은 애들 아빠이기도 하니까 종종 연락을 하기도 했어요. 둘째 지망 대학교 정할 때나 셋째가 미술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대화를 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 연락은 애들 문제로 한 게 아니더라고요. 왜 다른 꿍꿍이가 있으면 사람이 말이 길어지잖아요. 어찌나 구구절절 설명이 많은지 심지어 술에 취한 목소리로 전화하기도 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당신이야? 그런데 왜 전화했는데? 아휴, 준호 엄마, 내가 참 당신한테 미안한 게 많다. 취했네, 끊어.
이런저런 할 거면 연락하지 마. 잠깐. 내가 그렇게 안 취했어. 내 말 좀 들어봐. 혀 다 꼬여가지고 뭐가 안 취해? 창피하지도 않니? 미안해, 준호 엄마.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래, 놓치고 나니까 아쉽지? 근데 어쩌나 나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미안해, 준호 엄마. 우리 서경이 맨날 내 아침도 차려주고 셔츠도 매일 다려서 옷장 앞에 딱 걸어두고 내가 신고 나가 양말까지 챙겨줬던 우리 서경이. 아우, 밥맛 떨어진다. 끊어. 끊고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여자한테나 가.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해서 제가 얼마나 본인한테 잘해줬는지 말하면서 후회한다는 말을 했죠. 그러다가 지금 같이 사는 여자 욕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제정신인가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아, 부잣집 딸이면 다야? 돈 좀 있다고 아주 유세를 떨어요. 매일이 배달 음식이야. 3일만 지나면 집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산더미만큼 쌓여 있어. 근데 그것도 안 치워. 음식물 쓰레기도 그냥 둬서 집안에 온통 냄새 나고 내가 청소 좀 하라고 한마디 했다고 소리소리 지르는데 사람 불러서 치우면 되지 지가 식모냐고 악을 쓰는 거야. 근데 그게 어쨌다고. 나 지금 지훈이 대학 문제로 전화했어. 딴소리 좀 하지 마. 당신 목소리 들으니까 내가 마음이 놓여서 그랬어. 진짜 당신이랑 살았을 때는 청소 안 한 집안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알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그 냄새 싫으면 당신이 치워. 당신 청소하면 되잖아. 나는 일하면서도 다 했어. 이게 다 뭔가요? 분명 밑밥을 깔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연락이 한 번 연결만 되면 무섭게 당신이랑 살았던 때가 그립다는 말을 꺼내놓기 시작했죠. 저는 모두 무시를 했고 한 번은 시어머니에게 말씀도 드렸어요. 전 남편과 이혼을 했어도 시어머니와는 저도 애들도 계속 왕래가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정말 그 여자와 살림을 차린 전 남편 거의 연을 끈다시피 하셨기 때문이었죠. 또 시어머니께서 저와 손주들 얼굴을 계속 보길 바라셨기에 저도 선을 긋지 않았고요. 하루는 밖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점심을 먹다 흘러가는 말로 전 남편이 수작을 부리는 것 같다는 말을 하자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숟가락도 탁 내려놓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너 행여나 받아줄 생각하지 마라. 어? 제가 그런 생각을 왜 해요. 죽었다가 살아온다고 해도 안 받아줘요. 그래, 그래야지. 어휴, 아무리 내 아들이라지만 사람이 그렇게 뻔뻔해도 되는 거니?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구나. 시어머니께서 굳이 걱정을 하지 않더라도 속셈이 다 빤히 보이는 남편의 행동에 넘어갈 리 없죠. 저희 애들도 이미 남편의 외도를 안 상태인데 제가 여기서 마음이 약해져서 어리석은 선택을 할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 후로 그 인간의 행동은 더욱더 기가 막혀졌습니다. 준호 엄마, 이 여자 유산했대. 저녁 늦게 전화해서 하는 말이 이거였네요. 평소 같았으면 그 인간 번호는 해가 지면 아예 받질 않았거든요. 어차피 받아봤자 헛소리만 할 테니까요. 근데 그날 제가 이른 저녁에 잠에 들었다가 잠결에 핸드폰에 진동이 느껴져서 모르고 받았던 거죠. 그럼 잘 챙겨줘. 유산했으면 본인도 많이 힘들겠지. 내가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되니? 전혀 아무렇지도 않나 봐. 오히려 유산해서 마음 놓고 술 먹고 담배 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걸 나한테 말해서 뭐 하는데. 당신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혼했다고 해서 굉장히 사이가 건조해지고 요즘 애들 말로 쿨해지는 거 아니야. 당신 도대체 나하고 뭘 하고 싶은 거야? 당신 지금 사실혼인 여자 욕을 나한테 해서 뭐 할 건데? 만약 내가 이 여자 두고 당신한테 다시 가면 당신이랑 애들이랑 나 받아줄래? 이게 말이 되나요? 이제 와서 여기가 아닌가 보다 싶다고 다시 시작하자는 게. 제가 심심하면 보내주고 다시 아쉬워서 돌아오고 싶을 때는 받아주는 버스 정류장 같은 건가요? 꿈도 꾸지 마. 이제 내가 받아준다고 해도 애들이 안 받아줄걸? 애들이 당신 더럽대. 띠동갑 여자 임신시키고 살림 차린 것도 더럽고 엄마 버리고 간 것도 짐승만도 못하대. 이래도 돌아오고 싶니?
심지어 그 여자가 유산하고 난 뒤에 바로? 네가 인간이니? 전 남편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그랬겠죠.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본인이 정말 쓰레기 짓을 한 건 알긴 알았는데 이렇게 남에게 음성으로 확인 사살 받는 건 처음이겠죠. 미안해, 준호 엄마. 나 됐어. 더 이상 들어주고 싶지도 않고 어차피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 다 같은 말일 거야. 이제 와서 아쉬워서 하는 말이잖아. 다 떠나보내고 깨달으면 뭐해? 주위를 한번 둘러봐. 나랑 애들, 당신 어머니.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하나도 남지 않았잖아. 당신이 오랜만에 설레는 그 얕고 얕은 감정에 눈멀어서 다 잃은 거야. 그렇게 평생 후회해. 근데 다시 되찾을 생각은 하지 마. 어차피 당신한테 다시 돌아갈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다시 전화가 울리긴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제가 여지를 주면 득달같이 그 빈틈을 파고 들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며칠 후 저희 집에 반찬을 주러 온 시어머니에게 이 말을 전하니 가슴을 주먹으로 치면서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진짜 아들만 아니면 찾아가서 머리채를 뜯어놓고 싶다고 하셨어요. 솔직히 시어머니께서 배 아파 낳은 아들이기에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는 마음을 잘 압니다. 그저 말뿐이라도 저렇게 해주시고 제 아이들을 위해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모습이 고마울 뿐입니다. 노닥노닥 기워도 마누라 잠옷이라는 말이 있죠. 낡았지만 처음에는 무엇보다 좋은 소중한 것이었고 아직도 그 가치가 남아있다는 뜻이잖아요. 만일 전 남편이 이 뜻을 알고 있었다면 이런 비극은 오지도 않았을 테죠. 가끔씩 나를 쉽게 보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의 친절이나 배려, 나의 웃음 자체를 쉽게 보고 아, 저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함부로 대해도 되겠다.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도 그 자리에 있겠구나 하는 어리석고 뻔뻔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떨치기 위해선 어느 정도 단호해지고 내가 힘을 갖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 가치를 모르고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 내 친절을 베풀 필요는 절대 없겠죠. 매일같이 출근하기 전 옷을 다려주고 아침을 차려주고 신을 양말까지 챙겨줘도 뭐합니까? 그런 챙김을 잃기 전까지는 그 소중함을 모르는데 말이죠. 살면서 사람의 에너지는 한정돼 있습니다. 그 에너지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에게 쏟아야겠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소중한 분들이 본인의 에너지를 헛된 곳에 허비하지 않고 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